수원대학교 재테크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19일 실용금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교재 4장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4장 제목은 소위 금융투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는 투자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가 뭐고, 채권 투자가 뭐고, 정권 부수기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권 투자의 이해라는 교과서에서 주식 투자, 채권, 정권 부수에서 조금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은 본장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 등 투자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을 하고 금융투자 상품 매매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 방법 및 투자 가치 분석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정의와 위험의 개념도 이해를 해보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고 레버리지의 개념도 한번 살펴보고 투자자 정보 확인성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개념도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주식,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 펀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정권 투자의 이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9년도에 소위 제일 처음에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것이 과연 경제혁명인가 아니면 투기 광풍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한 방에 묻지마 투자러시, 뭐 예를 들면 옛날 그 17, 18세기에 이르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됐기 때문에 튤립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입법이 완료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명명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지, 가상자산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암호화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인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예를 들면은 90년대 초에 ICT 산업이 발전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편지는 손으로 또는 PC로 문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지, 과연 이메일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이메일 보내는 사람들에서 약간 사이코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메일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요새 손편지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막 올라갔을 때 2,600만원까지 갔다가 이쪽 빠져간 400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한 1,600만원, 1,700만원에 활발히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이게 어떤 것인지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CME 등등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선물 상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막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는지 그 백그라운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우리는 이 주식, 채권 이런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연 비트코인이라는 게 소위 탈중앙화 등등 이런 거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이 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들도 비트코인을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는 작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뭔가도 한번 보고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투자의 가치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투자의 가치는 뭐가 다른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기초. 투자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를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면은 투기는 요행을 바라고 비교적 단기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인데 개인과 가계의 재정에 커다란 위험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방해하고 가격 거품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그렇게 참 딱 잘라서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비교적 단기간에 요행을 바라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투기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투자는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를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93년에 네덜란드에 들어와서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해서 뭐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등등 귀족, 시민, 농민, 선박공, 하녀들까지 막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튤립 한 송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과연 저것이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튤립 관련되는 것은 투기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 보는데, 자, 아웃풋에서 인풋을 빼내 가지고 밑에 분모에 인풋을 나눠줘서 곱하기 100% 하면은 그것이 바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매도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빼내고 보유 기간 중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플러스를 시키는 것을 분자에 두고 밑에 분모에는 매입 금액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를 하면은 이게 바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개념을 저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개월 전에 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3개월 전에 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오늘 1900원에 매도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에 200원의 배당을 받았다면은 3개월 동안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900원이 소위 매도 금액이기 때문에 매도 금액 1900원에서 매입 금액 만원을 빼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받았는 배당이 200원이기 때문에
1100원이 분자에 들어가고 밑에 분모에는 소위 만원이기 때문에 11%가 돼요. 3개월 동안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3개월 동안의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은 곱하기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3개월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11%가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투자 수익률을 따질 때 3개월 기간의 수익률인지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인지 연간 수익률을 항상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가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투자 기간에 서로 다른 경우에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항상 연율화, 자 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해서 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3개월 동안의 11%의 수익률을 연율로 하면은 44%가 됩니다. 1년이 3개월의 4배이므로 11%의 4배인 44%를 연율로 간주하는데 이거는 복리를 무시한 계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단위로 계산하면 44%가 맞겠지만 복리로 계산하면은 이거보다는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3개월마다 11%의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복리계산법에 의해서는 0.518이기 때문에 51.81%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단순히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재투자의 개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투자를 했을 때 기존의 수익률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간 개념도 따져야 되고 복잡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항상 연율로 따지고 기본적으로 연율을 따질 때는 복리로 따진다는 계산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연율화 과정에서는 재투자를 가정한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수익률을 계산 시 고려사항에는 명시적인 비용에는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건 정권 수수료도 있고 중개 수수료도 있고 운용 보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권 거래세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세금은 양도소득세도 있고 금융소득세도 있고 정권거래세 등 다 있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인가 세후 수익률인가도 반드시 따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암묵적인 비용으로는 기회비용,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정보비용,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과 비용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는 간접 투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간접 투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소위 집합 투자 기구라고 명명이 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리스크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레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 중간고사 치기 몇 주 전에 리스크하고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위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번역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리스크 그 자체로 이해하든가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불확실성 정도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로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 결과만 있는 위험은 이는 danger, 위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anger, 우리가 위험한 dangerous. 자, 불 속에 뛰어드는 건 이는 무모한 짓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항상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이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그 불확실성을 잘 제거를 하면은 수익이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보면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다고 생각해서 위험한 짓을 마구 베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리스크하고 데인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해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노출될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에 긍정적인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을 수 있다.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재무관리 강의하시는 분들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위험 고수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교수님은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기대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기꺼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수익률과 거기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즉 설명을 해놓고도 고수익 고위험으로 하는 이런 넌센스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과서 거기 81페이지 보면 중간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고수익 고위험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것은 보통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리스크가 없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에 넣어놨다.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가 1%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5천만 원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거의 없다. 무위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스크가 올라가면 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투자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는 분산 투자를 권유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할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은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번역이 자, 비체계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체계적인 리스크는 줄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전쟁이 일어나든가 갑자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본다면은 비체계적인 위험은 그 기업의 경영자의 횡령이나 산업재해나 근로자의 파업 등 그 기업이나 산업에 관련되는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비체계적인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체계적인 리스크는 그 기업이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왔다. 천재지변이 생겼다. 전쟁이 생겼다. 갑자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렸다. 이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비체계적인 리스크라고 설명하고 기업이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를 체계적인 리스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죠? 리스크라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투자 위험,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위험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데 투자액의 일부를 자신의 자본이 아닌 부채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실제 투자 자산의 가격 변동률 몇 배로
투자 수익률의 변동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레버리지를 막 높여서 할 때는 강세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약세장에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대단히 참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교수님은 절대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드머니를 만들 때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알바를 해서 생기는 돈, 이런 돈 등등을 갖고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드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드머니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제도. 자, 전세제도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는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억 원인 아파트를 4억 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 1억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투자 레버리지는 5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억 원만 있으면은 4억 전세 끼고 하기 때문에, 자, 저 5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면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자, 4억은 전세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10억에 팔아서 소위 4억 전세금을 돌려주고 1억 원금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위 600%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집값 상승률 30%의 5배만큼의 그 수익이 발생되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그만큼 마이너스 폭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보통 자기 돈 10%만 있으면은 90%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08년도에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느냐면은 그 당시 2008년도 이전에 2000년 초부터 2007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한 데서 리스크가 별로 없었습니다. 금리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2007년도 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집을 샀을 때 이자 부담이 크고 또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자, 예를 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90%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돈 10만 불과 레버리지 90만 불을 빌려서 100만 불짜리 아파트나 집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갑자기 집값이 10%만 떨어져 버려도 자기 돈 한 푼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자, 집값이 떨어지면은 본인은 다 포기해버리고 열쇠를 금융기관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돈 투자했는 10%만 손해를 보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게 비일비재한 게 그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그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포기했는 집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걸 또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파생 상품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은행곳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제4대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문을 닫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1000포인트가 깨져서 80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깡통 전세라는 내용은 뭐냐면 실제 주택의 가치보다 부채인 전세값이 더 높은 경우를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문에서 소위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르려 하면은 깡통 부동산,
깡통은 되게 소리가 많이 나잖아, 그죠? 이게 속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을 다 팔아봐도 전세금을 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깡통 정세 또는 깡통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